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 이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게 그냥 단순한 문화 차이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뿌리가 있는 걸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심리학, 철학, 역사, 거기다 동학이나 대순사상 같은 우리 고유 사상까지 정말 다양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정보 나열보다는 이 차이가 왜 생겨났는지, 또 이게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그런 얘기를 깊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니스벳 교수 연구 있잖아요, 왜? 아, 네네. 새를 볼 때 서양 사람들은 새 자체, 몇 마리인지 이런 거에 집중하고 동양 사람들은 새랑 배경, 그 관계를 같이 본다는 거요. 맞아요. 그 유명한 실험이죠. 네, 이런 일상에서 느끼는 차이의 근원, 그걸 한번 따라가 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차이의 원인,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사회였던 동양과 상업이나 목축사회였던 서양, 이 차이에서 찾는 시각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경제 구조나 생활 방식의 차이를 지적하는 거죠. 또 지리적인 환경 요인을 드는 분석도 있었고요. 지리적 환경이요? 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문화가 막 섞이고 교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나 명확한 소통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아, 하긴 그렇죠. 네, 반면에 고대 중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이 넓은 지역을 좀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그 관계, 조화, 이런 걸 강조하는 어떤 내면의 윤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환경이 사고방식의 틀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서양은 개별 대상, 그러니까 사물 자체의 어떤 본질, 이런 거에 집중하는 좀 분석적인 경향이 강하다면 네네, 분석점. 동양은 그 대상과 주변의 관계, 전체적인 맥락, 이걸 좀 더 중시하는 종합적인 사고 경향이 있다는 걸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인데요. 이게 또 서양 철학의 아주 오랜 전통 그 실체론과도 연결된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실체론. 그러니까 변하는 현상 너머에 뭔가 변치 않는 본질, 실체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사고방식이죠. 네. 근데 이게 서양 사상 안에서는 너무 당연시되어서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는 걸 잘 인식 못하는 것처럼요. 아하. 네, 이걸 비판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재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줄리안 같은 일부 서양 사상가들이 동양 사상에서 뭔가 다른 길, 바깥의 사유를 찾으려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실체라는 고정된 개념, 이거 없이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관계나 변화, 여기에 주목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동양의 음양 오행 사상 같은 거죠. 고정된 실체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관계성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잖아요. 네. 이런 상관적 사유가 어쩌면 서구적인 사고의 어떤 독단성, 그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심지어 황채연 같은 학자는요, 서구 근대 합리성의 진짜 뿌리가 칸트가 아니라 저기 공자, 맹자의 유교적 합리성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구 중심적인 생각 자체에 도전하는 거죠. 와, 상당히 좀 파격적인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웠던 게 한국의 동학이나 대순사상 자료에서는 이 동서의 차이를 단순 문화나 철학 이걸 넘어서요. 네, 거의 우주론적인 차원으로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신명계라는 것마저 동서로 나뉘어서 영향을 준다고 봤다는 게 참 독특했어요. 아, 네. 그건 세상을 음양의 조화와 순환이라는 틀로 보는 관점이 아주 깊이 배어있기 때문인데요. 음양. 네. 비유를 하자면 서양식 사고는 개별적인 나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약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바텀업이라면 네. 동양식 사고는 그 반대로 우주나 전체 질서 속에서 나는 어디쯤 있나, 내 역할은 뭔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 탑다운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네. 그래서 대순사상 같은 데서는 전자의 방식, 즉 서구적 방식이 자칫 잘못하면 각자위심,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흘러서 물질주의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경계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동양과 서양의 생각하는 방식 차이가 그냥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아주 근본적인 틀의 차이에서 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동서양 사유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뭐 지식으로 알아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중요하죠. 첫째로는 요즘처럼 뭐 국제 교류가 일상화된 시대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오해를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비즈니스를 하던 뭐 외교적인 관계든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도요. 네, 소통의 문제.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 방식, 이게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아, 네. 그러면 세상을 좀 더 유연하게,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늘 부딪히는 익숙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쩌면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네, 관점의 확장. 중요하네요. 오늘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생각의 뿌리, 그 깊은 차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분석적이고 개체 중심적인 서양과 종합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동양. 이 차이가 정말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 틀과 맞닿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환경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사회적 갈등들 앞에서 네, 이 분석적인 접근만으로는 좀 한계가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럴 때 관계나 조화, 또 순환, 이런 걸 중시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혹시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는 없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당신의 생각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더하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